연기된 재판, 1960년대 방황하는 청춘들의 일탈을 그리고 있는 단편 소설입니다. 오늘 유지연만의 문학을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시작합니다. 그게 무슨 꼴들이야? 경위는 지극히 근엄한 표정으로 새 젊은이를 훑어봤다. 그의 손가락 사이에서는 파고다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다. 지식인이면 지식인다운 처신을 해야잖나. 경위는 지극히 옳은 말을 하고 있었다. 그의 앞에 나란히 서 있는 새 젊은인 다 함께 저명한 대학의 법과 출신들이니 경위의 말대로 분명히 지식인들인 것이다. 물론 젊은 혈기도 이해는 해요. 하지만 그대들은 이 사회와 민족의 지주가 돼야 할 사람들이 아니냐 이 말이야. 그간 추태였어. 추태였기 때문에 응분의 벌을 받았지만 그대들에게 온갖 기대를 걸고 있는 부모님을 생각하라오. 경위는 말 한마디가 끝날 때마다 입을 딱딱 다물었다. 옳습니다, 경위님. 동훈이 듣다 못해서 한마디 대거리를 해줬다. 뭐가 옳단 말인가? 경위가 반문했다. 동훈은 대답했다. 나에게 온갖 기대를 걸고 있는 부모님을 생각해서라도 그런 추태는 부리지 말아야겠습니다. 20일 동안의 유치장 생활을 끝내고 석방되는 것이었다. 경위가 근엄한 훈계를 끝내고 새 젊은이에게 일일이 악수를 청했을 때 경찰서의 뒷뜰에서는 백차가 앵앵 고장난 사이렌을 시험삼아 울려대고 있었다. 새 젊은인 경찰서의 정문을 나서자마자 경위의 그 근엄한 훈계는 까맣게 잊어먹고 말았다. 4월의 햇빛이 거리에 쏟아지고 있었다. 새 젊은인 오랜만에 햇빛 쏟아지는 하늘을 쳐다보다가 가벼운 현기증을 느꼈다. 앞장을 선 동훈이 안경을 벗어들고 손가락으로 흐린 유리알을 문대면서 감개 어린 말투로 입을 열었다. 이야, 낯선 고장에 온 것 같구나. 그들은 번잡한 거리를 두리번거렸다. 턱수염이 남달리 벌벌한 경수도 한마디 했다. 버러지 같은 인생들 쓸어버릴 수도 없게 많구나. 몸이 앙상하게 말라있는 성진이라고 혼자 잠자코 있을 수는 없는 모양이다. 길바닥에 가래침을 칵 뱉고는 시부렁거렸다. 문제는 적응성이로다. 성진은 밀리는 인파를 바라보며 한마디 더했다. 저 속에 뛰어들어 이단이 되지 말아야 하는 거지. 슬기롭게 적응을 해야 한 세상 살아갈 수 있는 거지. 그는 부숙한 얼굴을 손바닥으로 문댔다. 새 젊은이는 잠시 길 가운데 서서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아무도 아는 얼굴들이 없었다. 자기네한테 관심을 표시해주는 눈총도 없다. 너 집에서도 아무도 안 왔구나. 경수가 안경을 낀 동훈에게 말했다. 올 게 뭐야? 동훈은 안경테를 치키며 씹어뱉듯이 내까렸다. 우린 어차피 절간에서 고시 공부에 열중해 있는 걸로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동훈은 말고 경수나 성진은 처음부터 마중 나올 사람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들은 정말 낯선 고장에 발을 들여놓은 이방인들처럼 쇼윈도우를, 거리를, 지나치는 사람들의 얼굴을 호기로운 눈초리로 두리번거리며 느릿느릿 걷기 시작했다. 여긴 여자란 동물들이 있었구나. 동훈이 코리에 흘러내린 안경을 지키면서 그런 말을 했다. 20일 동안 살아온 그 후줄근한 세계에서는 여자를 보지 못했고 여자의 존재조차도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이다. 자, 어디로 간다? 경수가 지나치는 여자의 드러난 종아리를 쏘아보며 중얼댔다. 거듭 중얼댔다. 성준인 오랜만에 애인이나 불러내서 껴안으면 되겠지만. 그러자 동훈이 발걸음을 멈췄다. 일단 우리 집으로 가자. 가서 우리 서모한테 출감 신고를 하자고. 돈 3만 원 안 대줘도 우린 이렇게 걷더니 자유인이라고 말이야.
세 젊은인 간단히 합의했다. 문화촌으로 가는 버스를 탔다. 동훈의 집은 세검정 쪽으로 넘어가는 동쪽 산비탈에 있다. 외딴 위치였다. 꽤 큰 2층 양옥으로서 대지만도 200평이 넘는다. 세 젊은이가 그 초록빛 철대문 앞에 섰다. 미래의 법관 영감, 우선 배설을 좀 해야겠다. 동우는 자기 집 대문 기둥에다 대고 노릇끼리한 액체를 쏴 뽑기 시작했다. 문패를 보니 이 집의 주인도 배가로구나. 내 성과 똑같단 말이야. 헌데 난 이 집 사람들에게 유감이 있어. 어른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느냔 말이야. 인생? 아니지. 인생 자체를 주는 게 아니라 인생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야. 그런데 우리 아버진 나한테 어떤 방향을 줬는지 아나? 서머라는 여자의 의견을 쫓아 돈 3만 원 대신에 유치장으로 직행하는 인생길을 제시한 거야. 말하자면 3만 원이 아까워서 자식을 유치장으로 보낸 게 이 집 주인들이야. 동우는 가벼운 허리 운동을 하고는 돌아섰다. 나더러 법관이 되라 그거지. 법관이 돼서 남의 비위를 재판하라 그거지. 법관이라? 3년을 연패했는데 또 한 해를 더 해보라. 그러면서 돈 3만 원이 아까워 유치장으로 직행시킨다? 동우는 자기 집 대문 앞에 서자 억압했던 울분이 터지는 모양이다. 이때 두 젊은이도 제각기 돌아서서 괴춤의 버튼을 빼고 있었다. 전망은 좋았다. 문화촌 일대에 비슷비슷한 주택들이 한눈에 내려다 보인다. 동우는 발돋움을 했다. 이 집의 초인종 꼭지가 어디 달렸더라? 그는 발돋움을 한 채 대문 안쪽으로 손을 넣어 더듬었다. 그는 초인종의 버튼을 길게 눌렀다. 온 집안이 울리도록 벨소리가 요란스럽다. 누구세요? 여자의 목소리만이 대문 밖으로 튀어나왔다. 동우는 또 벨을 눌렀다. 누구세요? 또 여자의 목소리만이 튀어나왔다. 제기랄 3인조 강도라도 온 줄 아나? 동우는 심청으로 자꾸 초인종만 눌러댔다. 한참 만에 뒤 곁을 돌아 나온 여잔 동훈에게 낯설었다. 20서너 살쯤 돼 보이는 처녀였다. 여자는 뒷걸음질 치면서 문 밖에 서 있는 몰골 덥수룩한 세 젊은이를 몹시 경계했다. 문 좀 여시오. 동훈이 대문 창살 틈으로 희쭉 웃어 보이며 윙크를 보내며 말했다. 누구세요? 여자는 또 서너 발짝 뒷걸음질을 쳤다. 당연한 물음이며 경계였다. 문 좀 여시오. 누구신데요? 우린 강도가 아니니까 문이나 열란 말이야. 못 열겠어요. 못 열어? 지금 아무도 안 계세요. 어디들 가셨어? 어디들 가셨어요. 여자는 자꾸 뒷걸음질을 쳤다. 동우는 소리를 꽥 질렀다. 이 문 정말 못 열겠단 말이야? 그러자 여잔 숫째 대답도 않고 뒷곁으로 도망쳐버렸다. 세 젊은인 서로 마주봤다. 백주의 강도가 나타난 줄 아는 모양이다, 야. 경수, 네 쌍통이 험악해서 그렇다. 성진이가 경수의 어깨를 탁 치고는 웃었다. 새로 부임한 여관인가 보다. 동훈도 경수와 성진을 돌아보며 싱긋 웃고는 이렇게 되면 부득이 가택 침입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걸. 경수를 엎드리게 했다. 그 등을 밟고 대문을 뛰어넘었다. 이렇게 되면 우린 3인조 강도다. 식모가 112에 전화 걸기 전에 빨리 묶어놔야 한다. 세 젊은이는 불갑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동훈 자신도 그 집이 자기의 집인 줄을 생각지 않았다. 그들은 순간적으로 민첩하게 행동했다. 장난 같지 않게 긴장했다. 남의 집에 침입했다는 죄의식이 지배했다. 그리고 일종의 스릴을 느꼈다. 그들은 발소리를 죽이며 응접실 쪽으로 돌았다.
얼결에 취한 행동이었으나 점점 박진성이 가미돼서 장난과 진실의 구별이 완전히 뭉개지고 말았다. 마름문은 잠겨있지 않았다. 동훈이 신을 신은 채 선두에 서서 마루로 들어섰다. 도둑이야! 여자가 부엌 쪽에서 찢어지는 고함을 질렀다. 그들은 그 소리를 듣자 완전히 도둑이 된 기분이었다. 동시에 가벼운 불안을 느꼈다. 그들은 응접실로 들어섰다. 그러자 여자는 또 도둑이야 소리를 질러대며 2층 계단을 뛰어오르고 있었다. 순간 동훈을 비롯한 세 젊은인 자기네 자신이 틀림없는 도둑으로 착각을 했다. 동훈은 여자를 따라 2층 계단으로 뛰어 올라갔다. 강도야!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여자는 목소리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모양이었다. 하필이면 동훈이 쓰던 소재로 뛰어들며 안에서 도어를 닫으려고 했다. 동훈은 재빨리 자기 서재의 도어를 밀어붙이고는 반항하려는 여자에게로 덮쳤다. 강도야! 사람 살려! 여잔 겁결에 또 고함을 쳤다. 동훈은 얼결에 손바닥으로 여자의 입을 막았다. 엎치락 뒤치락 했다. 그래, 난 강도다. 반항하면 너 죽어! 동훈은 항거하는 여체 위에 겹치면서 협박조로 소리쳤다. 경수와 성진이도 뒤따라 2층으로 올라왔다. 세 젊은인 당면한 행동이 여자가 고함을 못 치게 하는 데 있음을 깨달았다. 순간적인 행동들이었다. 빨랫줄로 여자의 두 손과 다리를 묶는 작업에 협력했다. 손수건으로 여자의 입을 틀어막는 것은 당연한 순서였다. 그들은 누구도 예상 못한 사태에 고소했으나 자신들의 행동은 당연한 것처럼 이젠 불안도 뉘우침도 쓰러져 버렸다. 자기는 도둑이나 강도가 아니다. 그런데 여자는 강도라고 고함을 친다. 그 부당한 고함을 못 치게 하기 위해서 입을 틀어막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했다. 동훈이 이 집의 아들이라고 해봤자 여자는 고지 들을 리도 없는 것이다. 그들은 어느 틈엔가 주어진 상황에 적응해버렸다. 진지하게 행동에 열중한 것뿐이다. 여잔 숨이 막혀 도리질을 했다. 피가 얼굴로 몰렸으나 이마는 헬쑥했다. 귀는 들리겠지? 성진이가 말했다. 여보시오, 이 사람이 이 집의 아들이란 말이야. 경수가 동훈이를 가리키며 여자에게 소리쳤다. 그러나 여자는 듣고 있지 않았다. 세 젊은인 어깨로 숨을 쉬면서 결박된 채 꿈틀거리고 있는 여체를 멀거니 내려다봤다. 남의 집 식모 같지가 않은 힘얼건 처녀였다. 체격도 늘씬한 편이었다. 용을 쓸 때마다 가슴의 두 유방은 팽창해서 고무볼 모양 탕 터질 것 같았다. 슬랙스를 입었다면 좋았을 것이었다. 하반신이 벌름거렸으나 처녀는 어쩌는 수가 없는 것이다. 내려가자. 동훈이 말했다. 하는 처녀의 신음소리를 뒤로하고 세 젊은인 아래층으로 내려왔다. 우선 뭐 먹을 게 없나? 술도 어디 있을 텐데. 동훈은 부엌에서 위스키 2병을 찾아냈다. 술이나 마시고 깨끗이 철수할까? 경수가 말했다. 백주에 식모를 묶은 강도들은 술만 마시고 갔다. 신문에 나는 거지. 응접 세트에 앉아서 세 젊은인 연신 마셨다. 우리 서무, 내가 이런 줄 알면 낙자 없이 고발할 거다. 몇 살이냐? 너의 서모란 여자. 35쯤 됐을 거야. 한창 그거 좋아할 때지. 언젠간 봤다. 밤에 새빨간 가운을 입었는데 속은 알몸이야.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도 사내 새끼 누구든 그걸 보면 까무러치겠더라. 동훈의 눈동자는 몽롱해져 있었다. 빗속이라 술이 꽤 오르는 모양이다. 우리 어머닌 그 여자 때문에 말라 비틀어져서 돌아갔다. 아버지가 그 여자한테 빠져서 집안을 돌보지 않게 되자 우라병이 나서 돌아갔단 말이다. 동훈의 음성엔 울분이 섞이기 시작했다. 어머니가 돌아가자 그 여잔 옳다구나 하고 이 집으로 들어온 거지. 바의 호스테스였어. 동훈은 천장을 쳐다보며 눈을 껌뻑거리더니 벼랑간 벌떡 일어섰다.
내 2층에 있는 동물의 동태를 살피고 오겠다. 동훈이 응접실을 나가려 하자 성진이 한마디 했다. 건드렸다간 너 또 철창 신세다. 동훈은 2층 자기 서재로 가봤다. 여자는 묶인 대로 늘어져 있었다. 이마와 콧등에서는 땀이 흐르고 있었다. 동훈은 신기한 것을 구경이라도 하는 것처럼 한동안 묶여있는 여체를 내려다보다가 그 옆에 쭈그리고 앉았다. 그는 여자의 저주에 찬 눈총이 자기를 쏘아보자 싱긋 웃어 보였다. 그는 여자의 입에서 손수건을 뽑아내 그 이마에 흐르는 땀을 씻어줬다. 말을 걸어보고 싶었다. 이름이 뭐야? 몇 살이지? 여잔 몸을 뒤틀었다. 안간힘을 써보다가 재물의 맥을 풀어버린다. 무서워할 거 없어. 내게도 애인이 있단 말이야. 날 무척 좋아했는데 내가 과거에 급제 못한다고 딴 놈하고 놀아놨어. 여잔 듣고 있지 않았다. 충혈된 눈으로 이따금씩 동훈을 쏘아봤으나 공포는 처음보다 좀 가셔진 것 같았다. 동훈은 빙그레 웃으면서 친절한 말투로 또 수작을 붙여봤다. 극한 상태에 놓인 여자를 보기란 처음이야. 즐거워할 때보단 훨씬 섹시하군. 이봐, 이 집의 주인 내외는 어딜 갔지? 여잔 잠깐 망설이다가 비로소 입을 열었다. 대전에 갔어요. 대전? 왜? 여잔 또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지인 아주머니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그래? 서모의 아버지라면 동훈 자기 아버지의 장인이 된다. 그럼 오늘은 안 들어오겠구나. 그렇지? 내일 아침에 오실 거예요. 동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여자를 멀거니 바라봤다. 그는 여자면 철저하게 불신한다. 물었다. 뭐가 그렇게 겁이 나나? 죽이진 않을 텐데. 정조? 정조가 그렇게 소중하나? 내 애인은 나 말고도 두 남자한테 정조라는 걸 줘버리던데. 섹신 그게 그렇게 소중하나? 여잔 눈을 감아버렸다. 귀는 막을 수가 없을 것이었다. 이봐, 이 집 안주인 봤지?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정조를 팔아서 살아온 여자인지도 모르잖아? 그러다가 이 집엔 늙은 놈팽이를 낚아채서 지금은 귀부인 행세를 하고 있는지 누가 아느냔 말이야. 여자의 정조는 적당히 써먹으면 되는 거야. 급할 때는 그걸 미끼로 삼으면 돼. 또 땀을 흘리는군. 동훈은 또 여자의 이마에서 땀을 닦아냈다. 그리고 일어섰다. 미안하지만 내일 아침까지만 수고해줘. 그렇게 노려보지 말고. 아무 일도 없을 거니까 안심해. 소리를 지르니까 입을 막지. 그는 다시 손수건으로 여자의 입을 막아주고 아래층으로 내려왔다. 경수가 그를 보고 욕설을 했다. 야, 이 새끼 너 뭐 하고 왔구나. 동훈은 되는 대로 대답했다. 그렇다 그래. 강간이냐? 아니다. 아니야? 글쎄. 강간도 아니고 화간도 아니야? 그렇다 그래. 그럼 재판을 해봐야겠구나. 재판? 재판이라. 재판이란 낱말에 새 젊은인 눈총이 빛났다. 우린 언제고 셋이서 한 법정을 지배할 거야. 좋다. 가택 침입과 특수 강간에 대한 재판이다. 성진이가 찬성했다. 그의 말라빠진 얼굴에도 완연히 활기가 감돌았다. 응접실에서 즉석 재판이 벌어졌다. 동훈은 가택 침입과 특수 강간의 피고였다. 그는 자기의 변호인으로서 변호도 겸하기로 했다. 경수가 재판장이 됐다. 성진은 담당 검사로서 피고에 대한 법정 신문을 시작했다. 그는 음성을 가다듬었다. 피고 배동우는 D대학 법과를 졸업한 인텔리로서 고등고시 사법과에 3년간 계속 응시해서 계속 실패한 사실에 틀림없는가? 틀림없습니다. 피고는 같은 학교 같은 학과의 동기생인 신경수, 윤성진과 함께
최근 M동에 있는 학사주점에서 폭음 끝에 남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고 20일간 구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가? 있습니다. 피고는 상피고 2인과 구치장에서 나오는 길로 서대문구 문화촌에 있는 자기 집으로 갔다가 홀로 집을 지키고 있던 식모 김옥자가 대문을 열어주지 않는다고 월담 침입을 했을 뿐 아니라 놀라 소스라치는 식모 김옥자의 신체를 강제로 결박한 끝에 폭력으로 그 여자의 정조를 유린한 사실이 있는가? 있습니다. 그럼 피고는 피고가 남의 주거를 침입했을 뿐 아니라 강간죄마저 저지른 사실을 솔직히 인정하는 거겠지? 인정합니다. 피고는 법률학도로서 그 두 가지 죄목으로 어떤 형벌을 받을 것인가를 알고 있는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 순간엔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검사님. 피고는 묻는 말에 대답만 하라. 피고는 경찰과 검찰에서 작성한 조서를 사실로 인정하는가? 모두 사실이면 틀림이 없으니까 인정 안 할 수 없습니다. 검사 신경수는 얼굴에 회심의 미소를 띄우며 자리에 앉았다. 변호사 배동훈이 피고 배동훈을 위해서 보충신문을 시작했다. 손가락으로 안경알을 문대면서 말이다. 피고가 M동 학사주점에서 남에게 폭행을 한 것은 피고의 단독 행위였던가? 아닙니다. 똑같이 3년째 고시에 실패한 친구 신경수와 윤성진이 한데 어울려서 한 짓입니다. 피고는 그 두 친구와 함께 경찰에 끌려갔을 때 피해자가 요구하는 치료비 3만 원을 피고의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는 서모에게 변통해 줄 것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끝에 구류 처분을 받았다는 게 사실인가? 서모는 그만한 돈은 무난히 대줄 줄 알았는데 거절했던 것입니다. 피고는 구치감에서 나오자 왜 그 집에 침입했지? 나의 아버지가 살고 있는 나의 집으로 돌아갔을 뿐입니다. 왜 대문은 뛰어넘었지? 문을 안 열어주니까 뛰어넘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피고는 왜 상피고 신경수와 윤성진과 함께 식모를 결박했지? 우릴 3인조 강도로 보고 소리를 질렀기 때문입니다. 강도가 아니라고 설명을 했으면 되자는가? 새로운 식모는 나란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날 미워하는 서모한테 미리 설명받지 못했을 것인 만큼 내가 그 집의 아들이라고 해봤자 고지를 듣지 않았을 겁니다. 피고는 왜 신체의 자유를 잃은 여자를 완력으로 겁탈했는가? 그 순간의 심적 동기를 말해보라. 내 어머니한테서 내 아버지를 순전히 섹스의 위력으로 탈취한 서모를 생각했습니다. 어머닌 그 때문에 노심초사하다가 죽어갔는데도 서모란 그 여자와 아버지란 남자의 동서 생활은 합법이었으며 그 생활은 희희낙낙이었습니다. 만큼 난 여자를 불신하고 미워했습니다. 여자에 대해선 복수를 하고 싶었습니다. 피고가 여자를 미워하는 동기는 그 한 가지 이유뿐인가? 이때 윤성진 검사가 항의를 제기했다. 그 변호인은 피고에게 유도신문을 삼가주시오. 그러자 재판장 신경수가 점잖게 발언했다. 좋소. 변호인은 신문을 계속하시오. 이 말에 변호인 배동훈은 검사 윤성진을 흘끔 노려보고는 피고 배동훈에게 다시 물었다. 피고는 그 밖에 또 여자를 미워하는 이유가 있는가? 피고 배동훈이 대답한다. 있습니다. 내게 있어서 여자라면 세 사람이 가장 중요합니다. 첫째는 날 낳아준 어머니인데 그분은 그저 불쌍한 여자였단 감정뿐입니다. 둘째 여자는 내 애인이었습니다. 날 제 목숨보다 더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내가 고등고시에 3번이나 미역국을 먹는 것을 보자 딴 새끼한테로 새가 나뭇가지를 옮겨앉듯 옮겨갔습니다. 그뿐인 줄 아십니까, 배동훈 변호사님? 그 여잔 나하고 교제하는 동안에도 또 딴 놈팽이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셋째로 나와 거리가 가까웠던 여잔 서모인데
그 소모라는 여자는 말입니다. 날 처음부터 미워했단 말입니다. 내가 더구나 유치장에 안 가려고 돈 3만 원을 돌려달랬는데도 깨끗이 거절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여자를 인격적으로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게 여자가 필요하다면 순전히 섹스의 상대로서 필요할 뿐이다. 그 말입니다. 식목 기목자를 건드린 동기도 여자에 대한 복수심에선가? 아닙니다. 결박돼서 꿈틀거리고 있는 완숙한 그 육체를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자니까 성교에 굶주려서 발광을 하는 몸태로 보였다 이 말입니다. 좋은 일을 해주는 심경이었습니다. 완강한 항거를 받았겠지? 아닙니다. 처음엔 항거하는 듯도 했지만 가만히 보니까 코끝에 기름이 흐르고 연신 벌름거렸어요. 그럼 화간이란 말인가? 화간은 아닐지도 모르지만 강간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강간이라면 여잔 혀를 깨물고 죽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자가 정말 정조를 목숨처럼 아낀다면 말입니다. 달리 소감은 없는가? 있습니다. 식모 기목자는 이제라도 내가 그 집의 외아들이란 사실을 알면 오히려 좋아할 것입니다. 여기서 신경수 재판장이 점잖게 선언했다. 그러면 피고는 최후로 하고 싶은 말이 없는가? 있으면 말해보라. 피고 배동우는 허리를 굽신하곤 말했다. 신성한 이 재판정의 존엄성을 위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내가 강간을 했거나 화간을 했거나 상대편 여잔 아직 정식으로 날 고발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판장 신경수는 고개를 크게 끄덕였다. 그라스로 탁자를 땅땅땅 두드렸다. 본 재판은 피해자의 정식 소총이 있을 때까지 무기 연기한다. 재판은 일단 연기됐다. 동우는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그들은 위스키 2병을 깨끗이 정리한 것이다. 그럼 정말 한번 건드려 볼까? 동우는 위층을 쳐다보며 뇌까렸다. 야, 이 새끼야, 너만! 경수가 혀구부라진 소리를 질렀다. 동우는 발소리를 죽이며 계단을 올라가 자기 서재의 도어를 열어봤다. 그는 도어를 열자 놀랐다. 묶여있어야 할 여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이빨로 끄는 모양이었다. 여자의 몸을 묶었던 빨랫줄은 동강동강이 나서 팽개쳐져 있었다. 여자는 2층 아무 데도 없었다. 아래층으로 내려와 찾아봤으나 역시 눈에 띄지 않았다. 동우는 불안과 함께 실감이 났다. 그는 응접실로 뛰어들며 외쳤다. 야, 여자가 달아났다! 그러나 두 젊은인 입을 해 벌린 채 잠들어 있었다. 야, 이 새끼들아, 일어나! 여잔 달아났단 말이다! 바로 그 순간이다. 갑자기 집 안으로 왈칵 쏟아져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었다. 손들어! 이 새끼들! 정복 경찰관들이었다. 권총을 겨누고 동훈의 앞을 가로막았다. 세 젊은인 아무런 반항도 하지 않고 오랏줄에 묶였다. 동훈은 속으로 생각했다. 이다면 내가 이 사람들의 수사 지휘를 하는 거지. 하지만 너희들은 헛다리를 짚었어. 그는 백주의 강도를 잡은 경찰관들이 의기양양해하는 모습을 보고 빈들빈들 웃었다. 야, 이 새끼야, 뭘 웃어? 웃음이 나와, 이 날강도 같은 새끼야. 경찰관 한 사람이 권총 대가리로 동훈의 어깨를 때렸다. 그 뒤편엔 결박을 풀고 달아났던 여자가 사지를 덜덜덜 떨면서 초췌하게 서 있었다. 동훈은 그 여자에게 안 된 생각이 들어 또 윙크를 보냈다. 잃어버린 물건은 없어? 경찰관 한 사람이 여자에게 물었다. 없을 겁니다. 동훈이 여자 대신 대답해줬다. 아직은 모르겠어요. 여자가 또렷이 대답했다. 야, 이 새끼야, 훔친 거 됐음 지금 내놔! 경찰관 하나가 재판장이었던 신경수의 엉덩이를 경찰봉으로 쿡 찌르면서 호통을 쳤다. 훔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경찰관은 또 호통을 쳤다. 나 이 새끼들!
야, 이 날강도 같은 놈들아. 그럼 이태껏 뭘 했어? 술만 처먹었단 말이야? 동훈이 대답했다. 재판을 하고 있었죠. 윤성진이 보충 설명을 했다. 내가 담당 검사였습니다. 저 새끼가 재판장이고요. 경찰관들은 어리둥절했다. 밖에는 응원 경찰이 또 출동한 모양이었다. 백차의 사이렌 소리가 앵앵거렸다. 동훈은 갑자기 견딜 수 없는 외로움을 느꼈다. 서글퍼졌든지 눈에 눈물이 글썽했다. 그는 길게 한숨을 뿜으며 하늘을 쳐다봤다. 가자 이 새끼들아 이거. 이 새끼들. 야, 저 새끼 저거 저쪽으로 몰고. 이 새끼는 이거 빨리 데리고 가. 경찰관이 그의 등을 경찰봉으로 밀었다. 이 새끼들 이거 말이야. 이거 대가리야. 빨리 뭐